1978년 8월의 어느 새벽 뉴욕 한복판 59층 빌딩 안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수천 명의 은행원이 평소처럼 출근해 일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이 건물이 그의 가을 태풍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 17년 뒤였습니다. 이야기는 땅에서 시작됩니다. 1970년대 초 시티은행은 맨해튼의 한 블록 전체를 사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록 모서리에 작은 교회 하나가 버티고 있었어요. 교회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새 교회를 그 모서리 자리에 짓되 빌딩의 어떤 부분도 교회에 닿아선 안 된다고요. 건축주에게는 골칫거리였지만 구조 엔지니어 르메저리에게는 흥미로운 숙제였습니다. 그가 내놓은 답은 지금 봐도 대담합니다. 59층 건물을 9층 높이의 기둥 4개 위에 통째로 띄운 겁니다. 그런데 이 기둥들이 건물 내 모서리가 아니라 각 변의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모서리를 비워둬야 교회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즉 이 초고층 빌딩은 내 모서리가 공중에 뜬 채로 서 있는 셈입니다. 거대한 건물이 다리 4개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둘 게 있습니다. 모서리로 하중을 흘려보낼 수 없으니 그는 외벽 전체에 거대한 V자 구조를 짜놓았습니다. 이 구조는 바람을 버틸 뿐 아니라 건물 무게의 절반가량을 함께 떠받쳤어요. 이 점이 나중에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1977년 건물은 완공됐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빌딩이었고 설계는 걸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여름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프린스턴대에서 졸업 논문을 쓰던 학부생 다이앤 하틀리였습니다. 그녀는 이 건물의 하중을 직접 계산해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45도 각도의 바람을 가정하자 설계사무소 값보다 응력이 훨씬 컸던 겁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당시 건축법은 정면 바람만 검토하도록 요구했거든요. 르메저리의 본인도 처음엔 자기 설계를 방어했어요. 하지만 마음에 남아서 직접 계산을 다시 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45도 방향 바람을 대입하자 절반가량의 V자 구조에서 하중이 40% 증가했습니다. 40%면 위험해도 보통은 버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도면에는 접합부를 용접으로 지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제작사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볼트 접합을 제안했고 사무소가 이를 승인했어요. 흔한 일입니다. 볼트 접합은 싸고 빠르니까요. 다만 그 변경 이후에 바뀐 접합부를 45도 바람 조건으로 다시 검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용접보다 약한 볼트 접합에 예상보다 40% 큰 하중, 이 두 가지가 겹치자 계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건물은 55년에 한 번 오는 폭풍을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산한 값은 16년에 한 번 오는 폭풍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매년 16분의 1 확률로 이 빌딩은 무너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꼭대기에는 흔들림을 잡아주는 400톤짜리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기로 작동해요. 폭풍이 오면 정전도 함께 오죠. 이 장치가 멈춘 상태라면 더 약한 바람만으로도 붕괴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복판에서 59층 건물이 쓰러지면 주변 건물까지 연쇄로 무너질 수 있었어요. 게다가 계절은 하필 허리케인 시즌이었습니다. 르메저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침묵하고 확률에 기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건물을 고치는 것.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보험사와 건축가 그리고 시티코프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했어요. 경영진은 놀랍게도 즉각 보수를 승인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외부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 빌딩이 무너질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 통제 불가능한 혼란이 일어날 게 뻔했으니까요. 작전명은 세린이었어요. 문제가 된 200개 접합부 전부에 강판을 덧대 용접하는 공사였습니다. 낮에는 건물이 평소처럼 운영됐어요. 밤이 되면 용접공들이 들어와 작업을 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다시 덮었습니다. 이 작업이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어요. 동시에 물밑에서는 많은 것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기상 정보를 하루 3번 받는 체계와 비상 발전기 준비 그리고 주변 블록 대피 계획까지. 그리고 적십자 인력 2,000여 명이 대기했어요. 건물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 중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9월 초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가왔습니다. 허리케인 엘라가 뉴욕을 향해 북상한 겁니다. 보수 공사는 절반쯤 진행된 상태였어요. 대피 계획이 실행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엘라는 진로를 틀어 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10월이 되자 200개 접합부의 보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강을 마친 건물은 700년에 한 번 오는 폭풍도 견디는 뉴욕에서 가장 튼튼한 건물이 됐어요. 이 일은 1995년 한 저널리스트가 기사를 쓰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르메저리에는 매장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실수를 스스로 밝히고 끝까지 책임진 엔지니어로 기억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공학 윤리 수업의 대표 사례로 쓰여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오랫동안 빠져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앤 하틀리예요. 그녀는 자기가 던진 질문이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 몰랐습니다. 르메저리에와 직접 통화한 적조차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사무소의 젊은 직원과 통화했을 뿐이었어요. 초기 기록들은 전화를 건 사람을 그저 어떤 학생으로 뭉뚱그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한 일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어요.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여기엔 마지막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훗날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현대기술로 이 사건을 재평가했어요. 그랬더니 그 바람의 하중이 생각만큼의 위협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그 긴박했던 공사가 정말 필요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일담이 이야기의 가치를 깎지는 않아요. 당시 가진 정보로 계산했을 때 위험이 확인됐다면 고치는 것이 맞는 판단이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과했더라도 사람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확률에 기대지 않은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 사건엔 악당이 없었습니다. 르메저리에는 뛰어난 엔지니어였고 볼트로 바꾸자는 제안도 정당한 비용 절감이었어요. 그 변경을 승인한 것도 절차를 벗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했는데 그 판단들이 모이자 건물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이 구조가 낯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싸고 빠른데 괜찮겠죠? 이 한 문장이 오가는 순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옵니다. 대부분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아주 가끔 바꾼 뒤에 원래 조건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만 잊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이야기가 남긴 진짜 교훈은 볼트 대신 용접을 쓰라가 아닙니다. 변경이 승인되는 속도보다 그 변경을 재검토하는 속도가 느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갓 들어온 신입이거나 학생이더라도 그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